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당뇨에 취약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45살 윤태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생체 대사와 식이요법을 연구하며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과 당뇨 발병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 온 연구자입니다. 제가 20년 연구를 관통하며 얻은 충격적인 수치 하나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서양인들과 동일한 체격 조건과 같은 연령대인 한국인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 우리 한국인의 혈당 조절 핵심 기관인 췌장 크기가 무려 12%나 작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체격이 작아서가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역시 36.5%나 떨어진다고 하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당뇨에 걸리기 훨씬 쉽고 한 번 발병하면 악화되기 쉬운 근본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접하고 수많은 어르신들께 건강관리 방법을 전파해 왔지만 사실 제 자신도 젊은 나이에 이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 무너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며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활력이 단순한 젊음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불과 40대 초반 잠시 연구를 멈춰야 할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쇠퇴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사질환 전문가인 제가 췌장 기능 저하라는 환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제가 매일같이 밥솥에 넣어 먹으며 혈당을 관리하는 이것 한 스푼을 포함한 젊은 나이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습관들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혈당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질병의 굴레를 벗어나 당당히 졸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희망의 첫걸음을 오늘부터 저 윤태준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평생 당뇨를 안고 가야 한다는 말에 좌절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없으신지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좌절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았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합병증을 걱정하며 고통받는 분들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 말에 담긴 깊은 절망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례는 충북 제천에서 오셨던 50대 남성 김창호님입니다. 처음 제 연구소를 찾아오셨을 때 김창호님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무려 14.6%라는 당장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의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4가지 종류의 약을 드시고 있었음에도 혈당은 잡히지 않았고 만성 피로와 함께 우울감까지 겹쳐 삶의 의욕마저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김창호님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저는 이 나이에 벌써 틀린 것 같습니다. 평생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그 절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45살 윤태준입니다. 40대 초반 연구에 대한 지나친 열정과 압박감으로 인해 제 몸을 돌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밤낮 없이 논문을 쓰고 실험을 거듭하며 수면 시간을 줄였고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겉으로는 대사질환 전문가였지만 제 몸의 췌장은 이미 멈추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제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을 나타내는 C펩타이드 수치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진 0.9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췌장 기능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박사가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 췌장 기능이 쇠약해진 환자가 된 것이죠. 그때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반드시 졸업해야 하는 병이라는 것을요. 저는 전문가로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환자의 입장에서 췌장 기능 저하라는 위기를 경험한 후 제 연구의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혈당 관리의 방법을 넘어 어떻게 하면 쇠약해진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당뇨를 졸업, 즉 관해할 수 있을까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치료나 고가의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저는 제 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C펩타이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기, 그리고 김창호님과 같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좌절에 대한 해답을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밤 12시 전 취침과 저녁 식사 후 3시간 금식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혈당을 높이고 췌장을 더욱 지치게 한다는 것을 저 자신이 환자의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상에서는 소화에 부담을 주는 100% 잡곡밥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소화는 잘 되면서 혈당 조절에 유리한 특정 곡물을 흰쌀밥에 소량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리가 아닌 졸업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회복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40대 초반 위기 극복 경험과 20년 연구가 담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당뇨를 졸업하는 확실한 비결을 모두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얼마나 깊이 좌절하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100%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셔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거친 잡곡은 소화장애를 일으켜 가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20년 연구가 밝혀낸 사실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소화는 잘 되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밥솥에 넣어 먹는 이것 한 스푼의 정체입니다. 제가 만났던 박민주님은 40대 초반의 젊은 연구자로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혈당 관리에 대한 의욕이 넘쳤습니다. 식사 때마다 100% 현미밥만 고집하며 채소도 열심히 챙겨 먹었죠. 하지만 첫 상담 때 박민주님은 식후 혈당이 늘 200 근처를 맴돌아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민주님께 여쭤봤습니다. 민주님, 현미밥을 드실 때 속은 편안하십니까? 민주님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찹니다. 아침에는 부대껴서 식욕도 없습니다. 저는 민주님의 식후 혈당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음식의 양 때문만이 아니라 소화되지 않은 현미가 장에 부담을 주어 전반적인 대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는 민주님께 100% 현미밥에 대한 강박을 버릴 것을 권했습니다. 흰 쌀밥 50%에 잡곡 50% 비율로 맞추시고 그 50%의 잡곡 대신 제가 연구하여 개발한 단백질로 만든 쌀, 즉 단백살을 넣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콩이나 다른 잡곡의 비린 맛과 거친 식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민주님은 쌀과 식감이 비슷하고 단백질 함량은 높인 이 단백살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식사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거꾸로 식사 습관과 함께 식후 30분 뒤에는 반드시 10분 이상 가볍게 몸을 움직일 것을 당부했죠. 3개월 뒤 민주님의 당화혈색소는 7점대에서 6점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식후 혈당의 최고 수치가 140 이하로 안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주님은 박사님,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니 피로감도 줄고 오히려 혈당 관리가 쉬워졌습니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현미밥보다 최소 5배는 더 좋은 현실적인 식사법이었던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흰 쌀밥 50%에 소화가 잘 되는 잡곡 50%를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잡곡 대신 단백살을 한두 스푼 넣어보세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전에 식초나 레몬을 옅게 탄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 배출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식사 후에는 10분만이라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설거지나 사무실 정리,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도 충분합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 외에는 모두 괜찮습니다. 채소라고 해서 모두 혈당 조절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감자,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와 같은 전분성 채소는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채소라기보다는 탄수화물로 간주하고 드실 때는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 대체해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단호박은 의외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니 조심하세요. 당근이나 비트 같은 채소는 익히면 혈당 지수가 더 올라가므로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드실 때는 들기름에 살짝 묻혀 드시면 채소 속의 좋은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는 잡곡밥을 드시면서도 이것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억지로 참고 계신 어르신들은 없으신지요?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지표는 병원에서 재는 당화 혈색소이지만 집에서 매일 관찰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복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 1시간 이내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전날 저녁 생활 습관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희 20년 연구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공복 혈당을 낮추는 핵심은 바로 밤 시간 관리에 있습니다.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70대 후반의 이영희님은 식단과 운동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150대에서 170대를 오가며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영희님은 좌절하며 박사님, 저는 먹는 것도 줄이고 매일 걷는데 왜 공복 혈당만 안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영희님에게 공복 혈당 달력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혈당 수치와 함께 전날 저녁 식사 시간, 금식 시간, 취침 시간, 수면의 질을 꼼꼼히 기록하게 했죠. 3개월간의 기록을 분석해보니 영희님은 저녁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고 새벽 1시가 넘어 주무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수면 시간도 5시간을 넘기지 못했죠. 상담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영희님의 문제는 식단이나 운동 부족이 아니라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취침 시간의 불규칙성이었습니다. 잠이 짧거나 늦게 자게 되면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밤새 혈당을 계속 높게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낮에 잘 관리해도 밤에 망가지는 셈입니다. 저는 영희님께 저녁 식사 후 물 외에는 3시간 30분 동안 금식하고 무엇보다 밤 12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잘 것을 숙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실내 자전거 타기를 추천했죠. 2개월 후 영희님의 평균 공복 혈당은 12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면서 평소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밤 시간 관리가 곧 혈당 관리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물 외에는 철저히 금식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비워져야 췌장이 밤에 쉴 수 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며 다음날 혈당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깊은 숙면입니다. 밤 12시 전에는 반드시 주무시고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셔야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공복 혈당을 20이나 뚝 떨어뜨리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당장 내일 혈당을 낮추겠다는 마음보다는 길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으로는 실내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내리기, 제자리 슬로우 조깅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여러분의 혈당을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혈당을 높인다는 점을 명심하고 밤늦은 시간 간식과 야식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근육량이 늘어나야 장기적으로 혈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생겨 혈당 조절에 유리해집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젯밤 편안한 잠자리가 여러분의 다음날 공복 혈당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몸은 정직한 거울과 같습니다. 손톱, 혀, 대변의 모양과 색깔만 보아도 현재의 건강 상태, 특히 대사 및 소화기관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실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손톱을 간의 상태, 혀를 심장과 위장 상태, 대변을 대장 상태의 거울로 봅니다. 당뇨는 혈당 조절을 하는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화기능과 대사기능 전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신호를 매일 관찰하는 것은 혈당 관리의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80대 초반의 김순자님은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매일 공원에서 운동을 하셨죠. 하지만 만성적인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통받았고 툭하면 속이 쓰리다고 했습니다. 제가 순자님의 손톱을 보니 연분홍빛 대신 다소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세로줄과 미세한 홈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혀를 내밀어 보니 혀뿌리 쪽에 두터운 흰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순자님, 평소에 어떤 채소를 주로 드십니까? 순자님은 박사님, 브로콜리랑 시금치, 그리고 양배추가 당뇨에 좋다기에 이 세 가지만 매일 열심히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담 결과 순자님의 푸른 손톱은 혈액순환이나 간 기능의 원활하지 않음을, 혀뿌리의 두터운 태는 대장 기능 저하와 장내 환경의 불균형을 시사했습니다. 순자님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만 편식하셨기에 장 속의 수십 조에 달하는 장내 미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먹이의 부족을 겪었던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단쇄지방산을 만들기에 장 건강이 나쁘면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혈당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 기반 식품을 섭취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채소는 물론 통곡물, 콩류, 견과류, 치아씨드 같은 씨앗, 그리고 삼계탕에 넣는 황기 같은 약재 등 허브류까지 모두 포함해서 다양하게 드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 후 순자님의 변비는 사라지고 손톱의 색깔도 맑아졌으며 혈당 수치도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장 건강의 회복이 전반적인 대사 건강의 개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손톱은 연분홍색에 매끄럽고 볼록해야 합니다. 푸른색이나 흰색이거나 거칠고 세로줄이 있다면 간 기능이나 혈액순환을 의심해 보세요. 혀는 분홍색에 촉촉해야 합니다. 흰태가 두껍다면 위장이나 대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대변은 바나나 모양의 노란색, 황색, 갈색 범위가 정상입니다. 변비나 설사가 지속된다면 장 건강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 기반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5가지 새로운 종류의 식품을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할 때 덜 짜게, 좋은 소금과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덜 기름지게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찌거나 삶아서 드시며 덜 달게 설탕 대신 과일이나 채소의 단맛을 이용하는 삼저, 즉 3가지 낮은 조리법을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대변 색깔이 3일에서 5일 이상 검은색이거나 흰색이라면 소화기 출혈이나 담즙 분비 이상을 의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일부 채소나 곡물만 편식하는 것은 순자님의 사례처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해쳐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톱, 혀, 대변이 보내는 간절한 건강 신호를 여러분은 혹시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췌장 기능이 취약합니다. 특히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지쳐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저희 40대 초반 위기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이죠. 저는 이것을 한국형 당뇨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혈당 조절을 넘어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췌장의 휴식과 췌장 기능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C펩타이드 수치가 0.9까지 떨어지며 췌장 기능 저하를 겪었던 것처럼 50대 김창호님은 처음 연구소를 찾아오셨을 때 C펩타이드 수치가 0.52로 매우 낮았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4.6%, 이미 4가지 약을 드시고 있었죠. 이는 췌장이 거의 기능을 멈추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평생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분의 경우는 단순히 식이요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김창호님께 췌장에 대한 인지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와 인슐린 분비를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또 간식을 먹으면 도무지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김창호님께 간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고 밥 외에는 췌장이 쉴 수 있도록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리고 척추의 흉추 7번과 8번 부위, 췌장이 위치한 부분을 폼롤러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체질에 상관없이 췌장을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황기를 차로 끓여 꾸준히 마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철저히 실천한 결과 4개월 만에 김창호님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4.6%에서 5.3%까지 떨어졌고 드시던 약 4가지를 모두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슐린 분비량을 나타내는 C펩타이드 수치가 0.52에서 1.2까지 올라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췌장의 기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췌장의 회복이 곧 당뇨 졸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사례는 명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췌장에 휴식을 주세요. 식사는 든든하게 드시고 가급적 간식은 피하세요. 췌장이 소화효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인슐린 분비 기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췌장 위치를 자극해 주세요. 흉추 7번, 8번 부위를 마사지볼이나 폼롤러로 부드럽게 자극하거나 평소에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췌장을 돕는 음식을 활용하세요. 황기는 성질이 무난하여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으며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 1리터에 황기 한 줌을 넣고 끓여 차로 드세요. 체질에 따라 몸이 냉한 분은 강황을, 몸에 열이 많은 분은 여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주의 쓴맛은 소금물에 절이거나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식히면 줄어듭니다. 여주는 찬 성질이 강하여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잘 모르겠다면 황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C펩타이드 수치를 확인하고 만약 수치가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면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평생 무리해서 일해온 여러분의 췌장은 지금 제대로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당뇨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는 점을 제 45살 인생과 20년 연구를 통해 확신합니다. 당뇨는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췌장이 취약하지만 그만큼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췌장 기능은 다시 정상 범위까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희 40대 초반 위기 극복 경험과 수많은 어르신들의 졸업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 밥상의 혁명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살을 활용하고 전분성 채소는 밥 대신 드세요. 두 번째, 공복 혈당의 비밀은 밤 12시 전 취침, 7시간 이상 수면, 저녁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금식으로 밤 시간을 관리하세요. 세 번째, 몸의 신호는 손톱, 혀, 대변의 변화를 매일 관찰하고 장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성 식품을 다양하게 드세요. 네 번째,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간식 금지로 췌장에 휴식을 주고 체질에 맞는 황기, 강황, 여주를 차나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바로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단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 3시간 30분 금식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소화기에 휴식을 주고 깊은 잠을 유도하여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이 쌓여 공복 혈당을 잡고 3개월 뒤에는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려 졸업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췌장과 하체를 동시에 단련시키는 45살 저도 매일 하는 어르신을 위한 5분 기적의 스트레칭 비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생 관리하던 질병에서 당당히 졸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